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당 김준현입니다. 오늘 훈훈하게 시작하시는군요. 네. 네.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5월도 아닙니다. 겨울 되면 어쩐지 가족을 챙겨야 될 것 같고 네.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넣어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좀 불러대는 거죠? 네. 가족당 좋습니다. 네. 뭐 나라 전체를 한 가족처럼. 오늘 다루는 영화도. 감독의 작품 세계가 네. 가족하고 상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네. 자, 김태용 바로 김태용 감독이시고요. 김태용 감독의 섬세한 세계라고 오늘은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김태용 감독의 영화가 여태까지 장편 영화가 17년 동안 3편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너무 과작이세요? 그렇죠. 빨리 새로운 작품을 만나보고 싶은데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오늘 하고. 방송은 네. 다음 작품을 촉구하는 우리의 걸기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했고요. 보통 영화계에서 이제 과작인 감독들, 그러니까 편과 편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넓은 감독을 우리가 흔히 올림픽 감독이라고 해요.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근데 이분은 지금 17년간 3편이니까 올림픽도 더 하신 거잖아요. 한번 불참하시고 그러니까요. 올림픽을 보이콧 불참하시고 한번 하시고. 네. 네. 김태용 감독의 여태까지 작품이 모두 3편입니다. 3편을 모두 다룰 텐데 다행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은 3편 다 참 좋은 영화들이라서 네. 강추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섬세한으로 달아주셨는데 그 누구보다 섬세한 감독이 아닌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여성 배우를 여자 배우를 이렇게 잘 다루는 맞아요. 아름답게 다루는 배우 네. 감독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 영화에서 좀 특이한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전에 다뤘던 허진호 감독, 그다음 김태용 감독 이 두 분이 남자 감독 중에서는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잘 다루고 섬세하고 깊고 또 입체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김태용 감독이 처음 시작했던 장편 영화가 바로 여고괴담 2,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는 공동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규동 감독이랑 같이 그렇습니다. 했죠. 민규동 감독은 지금까지 보통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드셨는데,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영화 아카데미 동기 사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규동 감독이 만들었던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 제목이 뭐냐면 지각대장 태용이. 네. 그 그림책 중에 지각대장 존이라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제목이 붙었을 정도로 김태용 감독이 굉장히 야심차고 무언가 반드시 이뤄내려 하고 그걸 빠른 시간에 해치우고 이런 타입이 아닌 거죠. 네. 사람 자체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마 영화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공동 감독일 경우에 그 고난 같은 게 약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워셔스키 감독들의 경우도 궁금하고 네, 코원 또 형제. 코원 형제도 네. 궁금하고 예를 들면 이 민규동 감독과 김태훈 감독은 어떤 식으로 분배를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물어본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을 분담하지 않고 전부 다 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심지어는 A안, B안으로 두 가지를 찍고 나중에 편집실에 가서 정말 코피나게 싸우셨다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오래 만들다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나 스타일이 영화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만추 때 봤었던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이 만추의 조 감독이 이제 미국에서 찍은 영화지 않습니까? 메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김태용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함께 영화를 찍으면 한 가지라도 뭔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보상 같은 거 사실 필요 없다. 그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한번 싹 미소를 지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고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렇게 메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상대적으로 좀 덜 통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촬영인데도 스태프한테 이런 반응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감독으로서. 되고 싶네요. 근데 김태용 감독이 사실 3편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들 네. 참 좋은 영화들이고. 근데
불운하게도 한 번도 흥행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첫 번째 영화였던 여고괴담 2가 60만 명, 가족의 탄생이 30만 명, 그리고 제일 잘 들었던 세 번째 영화 만추가 85만 명밖에 안 들었어요. 세 편 중에 요즘 뭐 1000만 넘는 영화도 이렇게 많은데 가장 크게 잘 된 영화가 85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아직 덜 발견된 좋은 감독이 아닐까. 오늘은 김태훈 감독에게 다음 작품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시청자분들에게 김태훈 감독의 아름다운 영화 세계를 네, 소개하면서 네, 빨리 이 작품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런 걸 촉구하는 의미의 네, 네. 두 가지 촉구의 의미로 세편 방송을 참 좋습니다. 저는 네. 사실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분 브리핑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는 순간 이게 속편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네, 네. 일어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한중 영어를 동시에 배워보는 김태훈 감독과 배우는 탕웨이죠. 네. 아, 그 뜻이에요? 네. 탕웨이가 빠졌네요. 네. 네. 그래서 감독님의 작품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들을 통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한꺼번에 알아보는. 네. 제 1분 만에 이 한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겁니까? 네. 여고괴담 2에 나온 대사죠. 네. 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큰 종소리가 들렸어. 대단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네. 여자들에게 작업하는 멘트로 많이 쓰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큰 종소리를 들었어. 환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가족의 탄생에서 해픈 게 나쁜 거야? 라고 이제 명대사죠. 명대사죠. 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해프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쁜 거 나쁜 거야? 이 전복적인 대사의 의미 이따가 알아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추에서는 중국어가 드디어 네. 탕웨이 씨가 현빈 씨에게 가르쳐 주죠. 네. 저에게도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네. 하오. 하오. 네. 네. 삼성. 그렇죠. 하오. 네, 네. 좋다. 네. 화이. 화이. 네. 좋다. 중국어 좀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좋다, 나쁘다라는 이 두 개의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글쎄. 맛깔나게 살리는지에 아주 명장면이에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만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들려면 저는 이 포크. 네. 이 사람이 내 포크를 썼어요. 글쎄. 이건 내 포크야라고 하는 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영화사상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포크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This man used my fork. And he's not even 이 sorry. 장면을 보고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What time is it now? 마지막으로 만추의 또 유명한 대사죠. What time is it now? 아, 이 평범한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타임 비슷한 말로 watch가 있죠. 네. 여기에서는 what is it now로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타임과 watch는 동일하다. 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 뭘 영화 세편 지금 사실은 말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서 접어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요약을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네. 펼쳐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영화는 만추. 네.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계절에 사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11월 말쯤 보면 참 좋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네.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생각하면 평범한 영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할 뿐이 많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엄청난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멜로 영화에서 사실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전설 같은 작품이 이만희 감독의 바로 만추인데 불행히도 이만희 감독의 만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그 필름이 소실되었기 때문인데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만추의 굉장한 명성은 있는데 그걸 현재로서는 볼 확률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만추가 워낙 60년대 훌륭한 한국의 대표적인 멜로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가 벌써 리메이크가 4번이 됐어요. 제일 먼저는 사실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김기영 감독이 육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용 감독이 80년대 만추를 만들었는데 그 만추는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극장에서. 네. BTV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와서는 바로 김태형 감독이 같은 동명의 타이틀로 만추 네 번째 작품을 만든 거죠. 이 영화는 탕웨이를 위한 탕웨이 영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빈 씨도 워낙 연기를 잘하긴 했지만 일단 시작부터 탕웨이 씨가 나오는데 압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네. 네. 그 언덕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종이를 씹어 먹는 장면은 보는 순간 자세를 똑바로 하게 되는 그렇죠. 이 영화 만만치 않고 예사롭지 않은 영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편지, 그 뜯어먹은 게 사실은 편지고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굉장히 희생적이면서 사랑의 어떤 그 행동인 건데 일단 저는 그 편지를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전에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시애틀의 그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올 때 그 표정부터가 야, 영화 정말 얼이 빠져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굉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만추가 국내에서 개봉됐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탕웨이 씨가 인기가 굉장했지만 그때는 이제 3개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가 물론 훌륭한 영화였었지만 근데 국내에서 당시에 현빈 씨가 군대 입대하기 직전이었고 그 직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워낙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현빈이 영화에 나온다. 그리고 또 멜로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현빈 보러 가서 탕웨이 보고 나왔다 이런 네.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영화를 다 보면 현빈 씨도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결국 탕웨이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추는 이제 국내에서 리메이크로 만들어질 때 혹은 처음 그 작품이 나올 때도 항상 그 당시에 최고의 탑스타들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정숙 씨라든지 김지미 씨라든지 김혜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맡았던 배역을 이제 탕웨이 씨가 맡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배우의 역할이 사실 멜로에서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배우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한 점은 아마 언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브리핑 때도 했지만 탕웨이 씨는 중국어를 쓰고 현빈 씨는 한국어를 쓰고 둘 사이에서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언어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관점도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전편을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이방인 정서 같은 씁쓸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 국어 사이의 어떤 그 서로의 소통과 미끄러짐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극 중에서 시애틀의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관광지들이 나올 때의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관광지에 많이 나오고 이방인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영화의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곡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철시한 시장에 밤에 가게 되는데 밤에 이렇게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사실상 유령처럼 그 도시를 떠도는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흥미로웠던 대목이 말을 거의 안 하다가 더빙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 참 좋은데 환상적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말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말을 아껴뒀구나.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생각을 대신하면서 말을 하려고 아껴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하와 화이의 그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네. 사실은 그 말의 정확한 용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극 중에 등장하는 현빈 씨는. 그런 걸로 어떤 담아내는 부분도 그렇고요. Your eyes. I can't remember. Try to remember. I'm not asking for your forgiveness. I want your love. 그렇습니다. 좀 전에 시계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20초 평을 제가 결국 사랑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너무 좀 돌출되어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극 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현빈 씨는 계속 시계를 주려고 하죠. 30달러를 처음에 그 버스 삭수로 빌린 대가로 일단 시계를 맡아달라. 대신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휴게실에서 찾아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당신한테 물어보러 왔다. 왜냐하면 시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7년 만에 귀걸이를 다시 끼려고 하니까 귓구멍이 다시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막혀있던 시간을 다시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극 중에서 현빈 씨였다라는 얘기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탕웨이 씨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금쪽 같은 2박 3일의 시간을 현빈 씨한테 선물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해서 시간을 선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 작품이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존의 만추 우리가 가을 하면 가을 어쨌건 영화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로 보여주느냐? 기존의 영화들은 낙엽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수영 감독의 만추 같은 걸 보더라도 키스씬 같은 데서 공원 같은 데 막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리면 거기서 두 사람이 키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낙엽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시애틀이라는 그 도시의 특색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가을을 늦가을을 뭘로 표현했냐면 안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무채색에 가깝게 영화의 톤이 다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톤이 두 사람의 마음들 같은 것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고 안개라는 것은 극중에 등장하는 어떤 시공간적인 진료이기도 하고 또 인물들의 내면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감싸여진 듯한 사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영화에서 굉장히 네. 잘 표현이 된 그런 재료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버스가 가다가 안개 때문에 정차한 순간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안개가 중요한 매개체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가을을 표현하는 거에서 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톤이라는 건 영화 전체의 색감일 수도 있고 탕웨이 씨와 현빈 씨가 입은 옷의 색깔 네. 그런 톤으로 가을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 영화에 뭐 환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김태용 감독이 가장 곡진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약간 판타지스러운 장면들을 넣는 그렇죠. 네, 세 편이 모두 다 그런 장면들이 가족의 탄생도 있습니다. 그랬고. 그렇습니다. 어고게던 2에도 네. 그랬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런 장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그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다가 바깥에 두 남녀가 이렇게 걸을 때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는 걸 보고 복화술처럼 말을 더빙을 하는 식으로 그 장면은 정말 굉장히 아름답죠. 네. You are so tiresome, woman. Don't look at me like that. You could never be so cruel. 그 장면에서 여자 곁을 남자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더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남자가 떠나가지고 프레임 아웃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남자가 뒤에서 기다려 하게 되면 여자는 앞에서 걸어가고 남편은 뒤에서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영원히 좁혀지지 않죠.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공중에서 이 임무를 추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그 아내를 서로 두 사람이 뛰면서 이번에는 극중의 훈이 다시 말해서 현빈 씨가 앞에 달아나는 탕웨이를 보면서 기다려라고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이 복화술처럼 했던 말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탕웨이가 겪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심리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그 장면이 또 하나 흥미롭게 보이는 건 저한테 그 장면 자체가 영화에 대한 장면 같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일단 두 사람이 범퍼카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안전하게 몸을 숨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안에가 어두우니까. 그리고 밖엔 밝죠.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은 실제로 관객처럼 보이고 또 바깥에서 보이는 풍경이 또 약간 직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두 사람이 스크린 안에 있는 어떤 배우들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맞춰가는 이입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영화라는 예술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더군다나 시간을 봉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멋지게 보여준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1분 브리핑에서 훌륭하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포크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나오죠. 네. 이 포크가 그냥 포크인가? 누구나 다 포크라고 발음하지만 네. 이게 어떤 한 단어에 수많은 함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포크를 다른 포크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포크를 다른 포크로 받아들이는데 이 포크는 포크인 거죠. 근데 이 포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그 장면 자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극 중에서 사실 그 탕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거의 멜러에서 여주인공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표현한 굉장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이 일단 없잖아요. 본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감정도 안 터뜨리고 고개를 숙여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근데 Today'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네, 그런데 극 중에서 딱 한 번 자기 감정을 터뜨리죠. 바로 그 포크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감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는 어쨌건 겉으로는 포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참 굉장하다고 느끼는 게 두 사람이 갑자기 싸우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올 때 현빈이 이 사람이 내 포크를 써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싸우게 됐다라는 바는 사실 굉장히 엉뚱하고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약간 톤이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우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탕웨이 씨가 그걸 받아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터뜨리는 연기를 할 때 순식간의 감정 같은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연기적으로도 뛰어나고 작품 연출도 훌륭한 그런 진짜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범퍼카도 그랬고 포크도 그렇고요. 감독이 설정해 놓은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는 뜬금없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설득해낸다는 게 김태훈 감독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포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내 포크를 썼어라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받아서 그게 그 주인공과 왕징이라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각본으로도 훌륭하고 연기로도 훌륭하고 연출도 훌륭한 그런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참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 진짜 얘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저씨 같은 사람 우리 엄마한테 널리고 널렸어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이제 가족의 탄생입니다. 전설 같은 작품이죠. 네, 영화 진짜 좋아합니다. 네. 처음에는 옴니버스 영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새 커플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래서 제목이 가족의 탄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죠. 네, 이 세 편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교묘하게 얽혀 있고 인물들도 아주 그 서로서로의 어떤 관계 같은 것이 흥미롭게 다 보고 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인물이 모두 7명이나 되는데 주요 인물들이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너무 잘 그려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배우들이 다 나왔는데 저 배우들이 참 놀라울 정도로 풋풋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 때부터 저렇게 연기 다 잘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각자 연기를 잘하시기도 하지만 앙상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6배우들은 7배우들은 진짜 저는 이제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좋았던 건 공효진 씨 연기입니다. 공효진 씨가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영화들 중에 제일 좋았던 연기는 이제 미스홍당무하고 가족의 탄생이었는데요. 이 가족의 탄생에서의 공효진 씨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좋지만. 어쨌건 이 영화는 일단 저는 너무 이야기가 신선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설정이 이렇게 신선할수록 영화가 좀 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설정은 굉장히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관객을 설득시키는 그런 안정감이 있고요. 처음부터 볼 때는 네. 약간 평범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이 플롯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평범한 영화처럼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어찌 보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롯을 느끼는 순간 이 영화의 진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제목이 마지막까지 딱 보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느끼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스포일러가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문을 닫아 거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와 끝까지 같이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네. 사실은 금방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족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의미라는 게 핏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 끝까지 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족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누가 가족인가 진짜 이런 말을 말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가족들이야말로 우리의 위안처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들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깊고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이제 많은 삶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관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쩔 수 없는가를 이 영화가 묻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선택일 수도 있고 사실은 취향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결국은 다 보고 나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족에 관한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2부에 등장하는 이제 공효진 씨가 네.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가게를 하고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가게가 뭐 그냥 엉망진창이거든요. 이태원에서 뭔가 하고 모자 있는 것 가게, 같은데, 뭐 모자 티셔츠 가게. 이런 걸 팔죠. 네. 근데 가서 보면서 그걸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이게 뭐야? 어? 좀 잘 살든가. 엄마를 타박을 주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기 어떤 남동생, 어린 남동생과 그 엄마와 공효진 씨가 셋이 같이 숙제를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너무 그 아이러니들이 잘 이렇게 안 해. 첫 장면에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인물들을 스케치하면서 시작하는데 최초의 장면이 뭔가 하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정유미 씨랑 봉태규 씨가 같이 이제 남자가 옆에서 열심히 이제 뻐꾸기를 날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참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 계란은 역시 사이다거든요. 사이다 없는 계란. 아, 사실 계란하고 사이다는 잘 어울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두 가지는 어떤 그 부류가 같은 것들도 아니고. 근데 계란과 사이다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맨 마지막 관계까지 보고 나면 계란과 사이다 같은 관계죠. 너무 잘 어울리지만 사실은 애초에 무슨 혈연이라는 걸 따져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이 영화가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 그려내고 있죠. 혈간의 효녀요. 어? 네, 가족의 탄생에서 이제 각 장면이 끝날 때마다 사실은 1부, 2부, 3부에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환상적인 장면들 같은 걸로 마무리가 되죠.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떠오르는 장면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막 폭죽과 함께 하늘로 막 합창단이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장면.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별로 할 얘기도 없는 남동생을 제외하고 나면 두 여자가 왜 같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두심 씨와 극중의 문소리 씨가 이 텐마루 같은 데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근데 바깥에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놀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 영화가 시간을 다루는 매체인데 그 시간을 결국 어떻게 봉인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도 환상적이고도 쓸쓸하고 여운이 긴 그런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아이가 노는 장면들이 이렇게 약간 점프컷처럼 시간이 흘려지듯이 쳐다보는 두 여자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소리 씨와 고두심 씨가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여자가 바라보는 마당에서 바라보이는 풍경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네. 네, 김태형 감독의 첫 번째 영화가 이제 여고괴담 2인데 가족의 탄생하고 비교해서 보면 물론 이쪽은 공동 연출이기도 하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그 여고괴담 2를 보게 되면 쇼트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막 거기다 에너지와 엄청난 걸 만들어서 이렇게 액센트를 찍어서 박아서 만든 그런 쇼트 같다면 가족의 탄생은 불과 다음 두 번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쇼트와 쇼트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이 중요하고 씬과 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 그래서 가족의 탄생에서 씬과 씬을 연결하는 방식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고궁에서 관광객을 만나서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자, 사진 찍습니다. 웃으세요라고 하는데 웃으세요라고 한 그거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바로 다음 장면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객들이 맞으면서 묵묵히 가만히 있는 그녀의 얼굴을 비춰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테는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바로 상을 당해서 묵묵히 있는 표정. 그리고 그 상가에서의 표정도 약간 스케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철없는 남동생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 상가의 실내에서 그냥 발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같은 것이 그러면서 또 문자객을 맞고 이런 풍경들이 영화가 씬과 씬 사이에서 씬 안에서 어떤 감정을 빚어내는지를 너무 아이러니하고도 쓸쓸하게 잘 보여준다. 네, 이번 마지막 작품은 이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민규동 감독과 공동 연출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이 작품 혹시 극장에서 보셨어요? 극장에서 못 봤고요. 네.
제가 실은 제일 약한 장르가 있는데 공포? 공포 영화 쪽입니다. 네. 안 봤었는데 이번에 봤거든요, 처음으로. 네. 처음 보셨어요? 네. 오. 안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왜 안 봤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볼 걸. 네. 네. 놀란 게 2개가 있었습니다. 네. 아, 첫 번째는 너무 안 무서워서 무서운 놀랬고, 거. 네. 두 번째는 공효진 씨가 데뷔작이더라고요. 그렇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공효진 씨는 데뷔 때부터 저렇게 잘했구나. 네. 네, 그게 놀랐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에 없는 어떤 감수성,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있다고 저는 그 당시에 느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흥행해서 굉장히 안 좋았죠, 결과가.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던 이유가 이 여고괴담 2가 그 앞에 나왔던 여고괴담 1편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그렇게 나온 2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실패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에서 결국은 설정상으로는 모두 6아이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이 나오는 건 한 사람밖에 없고 그 한 사람도 타살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사실은 공포 영화를 사람들이 가서 놀래고 싶고 뭔가 무서운 걸 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슬픈 영화다. 이런 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이 영화는 호러 영화가 아니고 퀴어 영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90년대 감수성으로는 동성애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깊이 있게 스케치해내고 그려냈다라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훌륭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박예진 씨와 이영진 씨의 사랑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두 사람이 직접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증언자, 목격자에 해당하는 김민선 씨가 그려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의외로 시간에 대한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백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쩌면 이 공포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스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선이라는 사람이 이 둘의 그 사랑을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면은 또 시간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또 흥미로운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에 있어서 거의 매 장면마다 액센트와 힘과 에너지를 꾹꾹 눌러서 담아서 찍은 것 같이 그래서 장면 그 인상적인 그 쇼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쇼트와 쇼트 사이의 어떤 흐름보다는 쇼트 안에서의 어떤 미장센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졌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작품이 드립커피 같은 거라면 이건 에스프레소처럼 꾹꾹 누른 다음에 증기로 순식간에 쫙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 양호실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김민선 씨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맞을 때 보면 눈을 한 번씩 깜빡할 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네 사람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영화를 보면 처음 데뷔하는 신인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많았던 것들이 영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멋진 부분들이 있는 영화로 너무 완성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첫 장면부터 이제 이영진 씨가 달리기를 하고 이제 딱 멈춰 있을 때 카메라가 귀를 향해서 네. 이영진 씨의 귀를 향해서 네. 돌진을 하잖아요. 사실 이 영화의 귀의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중요하죠. 아까 제가 네. 일본 브리핑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종소리가 들렸어부터 그 이야기부터 청각 테스트를 하는 장면, 청력 테스트 하는 장면, 그리고 계속 귀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귀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처음부터 딱 얘기하고 시작하죠. 네,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텅 빈 수영장에서 소리가 울릴 때, 선생님이 따귀 같은 걸 때릴 때 그 전까지 막 시끄럽다 갑자기 정적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옥상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하늘을 담아내는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단조로운데 10대 시절에는 자기들만의 비밀 공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계단이든 아니면 옥상이든 이런 부분들을 피아노 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로 감성 터지는 어찌됐건 사람이 이제 10대 시절에 어떤 처음 사랑을 경험하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랑은 막 그 에너지는 어쩔 수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사실 시종 핸드헬드로 담게 됐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산발적인 느낌들도 있죠.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담겨 있어서
아주 뜨거운 그러면서 슬픈 그런 공포 영화가 되었다. 사실은 김태형 감독 영화에 거의 항상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김규리 씨가 이영진 씨한테 사과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그 옥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문을 여는 순간 빛이 쏟아지고 눈부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사한 장면은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가족의 탄생에서 공효진 씨가 비슷한 장면 속에서 이렇게 눈부셔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환하게 빛이 쏟아진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슬퍼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접한 어떤 이미지가 김태형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최고의 장면, 최고의 영화 골라야 되는데 네. 갈릴 것 같죠? 제 인생의 영화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제 인생의 한국 영화 탑 10 안에 드는 영화입니다. 만추. 많죠.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순간순간의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쓸쓸해지는 그런 장면이어서 좋고요. 최고의 장면은 그래도 저는 또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족의 탄생에서 꼽았는데요. 네. 의미 때문인데 이쪽은 미어신데 마지막에 문을 거는 장면이 있어요. 문을 대문을 잠그는데 그 왜 잠그며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정말 장난치지 말고 현아 문좀 나와 왜 이래 꼽아주시죠. 정확한 대칭입니다.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다 좋지만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가족의 탄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만추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추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범퍼카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는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 안에서의 어떤 인물들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기도 하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영화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형 감독의 네 번째 영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전에 만들었던 세 편의 영화를 정말 아름다운 영화들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이거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만들어라, 만들어라. 네. 네. 우리 길게 한번 네 번째 영화 이렇게 해서 자, 김태용 감독의 섬세한 세계라는 제목으로 세 편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세 편 모두 BTV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요. 네. BTV 보니까 단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태용 그녀의 감독의- 연기라는. 아, 그 작품도 제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김태용 감독이 여러 편의 단편 만들었는 단편들도 다 좋죠. 그 작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잊지 않으시고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